일본의 신임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취임하자 한국과 일본 양국이 나란히 주고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서로에겐 딱히 기쁘지 않은 것들이었는데요. 우선 기시다 총리는 일본 국회에서 진행한 첫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총 7,000자 분량의 연설에서 한국에 관한 언급은 단 2문장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 내용마저 우리에겐 반갑지 않은 것이었죠. 한국을 향해 우호적인 관계를 쌓고 싶다면 일본이 원하는 대로 따라줘야 할 것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한일 관계는 기시다 정권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어렵겠다고 예측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인물이자 후쿠시마 원전 방사선 오염수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만 고집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애초에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그가 취임 연설에서 좋은 발언을 하는 걸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의 발언과 새로 구성된 내각의 면면을 살펴보자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일본 우익들의 표를 얻기 위해 후보 토론회에서도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려 볼 때 앞으로 골치 아픈 일이 많아지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한일 문제를 제외하고는 딱히 소견을 밝히지 않아 일본 내에서 지루하고 우유부단하다고 평가받는 그가 최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조차 그의 태도 변화에 대해 언급할 정도인데요. 말주변 없기로 유명한 기시다 총리가 자꾸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론몰이에 직접 나서고 있기 때문이죠. 전임 총리였던 아베나 스가의 경우 기자들이 취재를 요청해도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응했는데 기시다는 취임 후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하는 등 전임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인기를 얻고 싶었는지 금융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당분간 손대지 않겠다고 밝혔을 뿐더러 인기몰이용 정책만 자꾸 꺼내들고 있는데요. 강한 일본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훈련 횟수를 늘리고 평화헌법의 개헌까지 언급하며 주변국을 향한 군사적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일을 벌이고 있는 기시다 신임 총리를 향해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과 일본 자위대 장교들이죠. 이들은 한국은 그렇게 쉽게 대할 나라가 아니다. 한국을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고 있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달 말에 있을 총선까지는 일본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런 행동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군사 전문가와 자위대 관계자들이 한국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일까요? 첫째,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첨단 무기가 늘어나도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점은 변하기 어려운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 자위대가 마주한 새로운 종류의 위협에 대해 기사로 다룬 적이 있는데요. 급속한 인구 노령화로 젊은이들이 부족해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현실을 분석하며 자세한 수치를 제공했습니다. 일례로 작년 자위대 남성 계약직의 경우 모병 대상의 70%를 겨우 채웠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일본 현역 자위대원 가운데 37%가 40살 이상이라고 합니다. 모병제로 운영되는 미군의 경우 40살 이상은 전체 구성원 가운데 9%에 불과하죠. 일본 자위대의 3분의 1 이상이 40대 이상, 반대로 한국은 20대가 주를 이루니 이 부분에서 전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일본 자위대는 고령화, 인력 부족 등에 맞춰 군 조직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모병 대상 상한선을 26살에서 32살로 늘리고 개개 병사 등이 지게 되는 육체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장비 등도 경량화, 소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 사실을 감추려고 쉬쉬하고 있지만 자위대의 고령화는 갈수록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줄어 20대 청년들의 취업률이 높아진 탓에 자위대 입대가 급여나 복리후생 면에서 별다른 장점이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전쟁이 첨단전 양상으로 가고 있지만 이 첨단 무기를 운용하는 것도 사람이며 아직 사람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는 점을 떠올려 볼 때 자위대의 노령화는 한국과 비교되는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한국이 미사일을 비롯한 신무기 개발에 잇따라 성공해 지상 공격 능력을 강화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에 가공할 만한 육군의 전투력과 최근 기세를 바짝 올리고 있는 해군과 공군의 행보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본의 육해공군 중 한국에 비해 전투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만한 건 해군뿐인데 그마저도 뒤처지게 생겼으니까요. 특히 한국이 직접 개발한 놀라운 신무기들의 등장에 한국의 지상 공격 능력은 무서울 정도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수많은 명품 무기 중 최근 일본을 떨게 만든 것은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물속 잠수함에서 쏜 미사일이 수면을 뚫고 날아가는 장면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미사일은 350km를 날아가 제주도 해상의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는데요. 태풍으로 인해 파도가 높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음에도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줬죠. 기시다 총리의 취임에 맞춰 선물이라도 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비닉 사업으로 진행 중인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정체에 대해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마저 포기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 한국이 성공했다는 소문이 비밀스럽게 퍼지고 있습니다. 개발 및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탄도 중량 최소 6톤에서 최대 7에서 8톤에 육박합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고위력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에 관해 이 미사일이 전술에게 버금가는 위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일례로 미국이나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톤인데요. 한국이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최대 탄두 중량의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이죠. 현재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6톤급 탄도미사일로 7에서 8톤급 초대형 탄도 기종도 개발이 마무리돼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 중 가장 길고 큰 미사일로 낙하 속도는 마하 10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미사일은 보통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 사용하는 30에서 45도 수준의 정상 각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쏘아 올려 낙하 속도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탄두가 워낙 무겁다 보니 마하 10이라는 어마무시한 속도가 나오는 것이죠. 일단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500km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훨씬 더 멀리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장영근 항공대 항공우주기계학부 교수에 따르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장 교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8에서 9톤의 탄도 중량을 마하 10의 속도로 떨어뜨리는 추진력을 가졌다면 반대로 탄도 중량을 1톤으로 가볍게 만들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미사일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의 기술력이 압도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데요. 앞으로 ADD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몇 번 더 시험 발사해본 후 이르면 내후년쯤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30년경에는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 늦어도 내년 초 정도면 고위력 탄도미사일에 대해 자세한 스펙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극비리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던 한국이 최근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은근슬쩍 언론에 흘리는 이유도 요즘 두서없이 날뛰는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개발해낸 핵무기급의 무기. 괴물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등장에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개발하기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하신 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